우리 지난 전시 중에서 이건희 컬렉션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래서 기증했던 작품들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작품이 정선의 인왕제색도였을 것 같아요. 전시 포스터에도 이 작품으로 좀 도배가 돼 있었고요. 그만큼 대단한 작품인데 오늘 한번 인왕제색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목으로 알 수 있죠. 인왕제색도니까 인왕산의 비계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딱 보시면 와, 얘는 인왕산이다. 인왕산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옛날 그림 중에서 보면 제목이 인왕산, 금강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산이 나오고 물이 나오면 다 산수화, 산수도 이런 그림들이 더 많았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어떤 그림들은 특정한 지명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산수를 그린 것 같은데 어떤 그림들은 그냥 산수도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제가 강연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산수화는 뭐고 진경산수화는 뭡니까? 진경 그러면 언뜻 생각해도 진짜 경치를 그린 거네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산수화는 가짜 경치를 그린 건가요? 라고 묻는 질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진짜 경치는 그럼 진경산수화만 있는가? 이런 대목들 궁금해서 오늘 인왕제색도를 가지고 산수화는 무엇이고 진경산수화는 무엇인가 한번 꼼꼼히 뜯어보겠습니다. 산수화는 말 그대로 한자를 보면 산과 물을 그린 그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그린 그런 그림을 산수화라고 할 수 있고요. 진경산수화는 그 앞에 진경, 진짜 경치라는 말이 붙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산수화는 가짜 경치인가?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하는 공간을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인 공간을 상상해서 그린 그런 산수화가 바로 이 일반적인 산수화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경치를 그린 게 진경산수화가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산수화 제목 중에 산수도라고 붙인 건 이상적인 공간을 그린 거예요. 제목이 똑같은 작품이 우리 전시장 가보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산수도는 산수도인데 조금 설명이 덧붙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눈 내린 풍경을 그렸으면 당연히 뭐가 올까요? 설경산수화. 산수화 속에 멋진 누각이 하나 있다. 그러면 누각산수도 이런 식으로 불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상적인 공간을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진짜 경치를 그려야 인왕산, 금강산 이런 제목이 붙는 진경산수화가 됩니다. 그럼 우리 조선시대에 진경산수화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름이 붙였다고 해서 다 진경산수화는 아닌데 혹시 소상팔경도라는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소상이면 중국의 경치를 말하는데 그 지역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대요. 그래서 팔경, 8가지 경치 아름다운 곳을 지정해서 팔경도 형식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중국의 경치를 그렸으니까 진경산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조선 화가 중에 중국 남쪽인 소상을 가본 화가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건 역시 이미 그토록 아름다운 경치였기 때문에 얘도 일종의 이상적인 공간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상팔경도 역시 제목은 그럴듯하게 진경처럼 붙였지만 사실은 이상적인 공간을 그린 곳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진경산수는 아닌 거고요. 그럼 그 다음 시대에 진경산수는 우리가 18세기에 정선이라는 화가가 완성했다. 어렴풋이 아마 미술 시간, 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텐데 정선이 진경산수화를 그리기 이전에 중간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실경산수화라는 건데요. 그럼 우리 또 실경이랑 진경 이 사이에서 또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실경산수는 실제 경치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7세기에 주로 많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작품은 한시각이라는 화가가 그린 칠보산 전도 이런 작품도 있고 도세걸이 그린 고궁구곡 도첩 이런 작품도 있어요. 실제로 칠보산을 그리고 고군 지역을 그린 그런 작품들인데요. 이런 작품들은 실경이 맞아요. 옛날에 이상적인 산수화를 그렸던 구름이 막 몽실몽실하다든가 구름 사이로 신선이 날 것 같은 그런 풍경은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현실감 있게 더 그려진 작품이 맞는데 그러면 이 그림들을 실경이라고 부르고 정선이 그린 인왕제색도 같은 그림은 진경이라고 부른다면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해요. 그렇죠? 실경산수와 실제 경치, 진경산수와
진짜 경치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연구자들 중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선의 진경산수도 결국 실경을 그린 거니까 크게 실경산수라고 다 불러도 좋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아니 그래도 17세기 실경하고 정선 그림은 다른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굳이 진경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걸 뺏어서 실경으로 합할 필요는 없지 않냐. 라고 해서 진경으로 그냥 부르자라고 하는데 정선 거는 진경이라고 따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7세기의 실경산수화랑 정선이 그린 실경인 진경산수화는 좀 느낌이 달라요. 저한테 만약 묻는다면 그 느낌 차이가 실경산수는 그곳에 갔다라는 그 사실을 좀 중시하는 그림이라면 정선의 진경산수는 그곳에 가서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어떤 감동을 느꼈는가 하는 감동의 차원을 좀 회화로 풀어낸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말하면 좀 더 극적인 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화가가 보았을 그 순간의 아름다움 그걸 좀 더 잘 잡아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한시각의 칠보산 전도를 한쪽에 놓고 그 다음에 정선이 그린 뭐 대표적인 금강산 그림인 금강전도를 한번 양쪽에 놓아볼게요. 다 전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 산의 전체 모습을 그린 건데 한시각에 그린 그림은 칠보산이 이렇게 생겼나 보다 이 정도에 멈춘다면 정선의 금강전도는 구도가 너무 좋다라든가 그 화가가 이 금강산을 어떻게 바라보았나 얼마나 아름다운 곳으로 생각했나를 좀 전달해주는 그런 힘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실경, 진경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경산수화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인 정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정선은 우리 지난 시간에 전시 소개하면서 영조, 정조 시대에는 굉장히 회화가 최고로 발달했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영조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정선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화가로서 좀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정선은 금강전도로 유명한데 바로 이 금강산에서 우리나라의 진경산수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선이 처음 금강산에 간 건 1711년, 정선 나이로는 36살 때, 이때 그래서 신묘년 풍악도첩이라는 금강산 그림을 남기게 되거든요. 이 그림들을 쭉 보시면 조금 아직 경직되어 있다 이런 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선 초기 작품이에요. 정선은 30대에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작품 활동을 시작해서 오래도록 회화 활동을 이어갔고 정선의 대표작들은 도리어 전반기에 있는 것보다는 7, 80대의 그린 작품이 정말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노력하는 그런 화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11년에 그린 신묘년 그 화첩에서부터 금강산 그림이 시작되는데 그 이후로 정선은 평생을 금강산을 그리면서 대화가의 길을 쭉 이어가게 되는데요. 왜 금강산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렸을까? 이 지점은 우리 진경산수화의 출발, 발달과 함께 한번 같이 짚어봐야 될 그런 대목이에요. 영조시대에는 금강산 유람 열풍? 이런 게 불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시인들이 금강산에 가서 멋진 시도 짓고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시와 그림이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함께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영조시대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유독 영조시대에 이렇게 금강산 열풍이 불게 되었는가. 그래서 영조시대에 이 진경시대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우리 땅, 우리 것의 아름다움에 대한 좀 눈을 떴다고 할까요? 그런 시대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산수화라 그러면 중국 산수를 그린다든가 이상적인 공간으로 좀 변형시켜서 그린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중국 땅만 아름답겠느냐? 조선의 금강산, 조선을 대표하는 명산이니까요. 충분히 절경이고 충분히 그림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금강산이 우리 진경산수화 발달에 의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는데 이 정선의 금강산 그림은 이렇게 점차 발전을 하다가 금강전도에 이르면 정말 거의 완성형을 보이는 거죠. 금강산 전체를 한 화면에 담아나는 그런 그림으로까지 이어지고요.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펴볼 인왕제색도, 그러니까 이제 정선 70대 나이에 탄생을 하는데 인왕산은 금강산만큼 유명한 산은 절대로 아니었겠죠. 금강산과 같은 절경은 아닌 거죠. 우리 동네에서 그냥 조금 더 아름다운 곳 이 정도로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경산수화가 어떤 굉장한 절경, 선경과 같은 곳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있는 절경도 진경산수가 될 수 있어 라는 식으로까지 좀 발전을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인왕제석도는 그런 식으로 좀 조명이 될 수 있겠고요.
작품을 좀 꼼꼼히 뜯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딱 보면 정선이 그린 거야 라고 좀 단박에 알 수 있는 좀 포인트들이 있어요. 일단 인왕지색도를 보면 그림 위쪽을 한번 쭉 보세요. 인왕산 봉우리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죠. 근데 우리나라 그 산수화 중에 정선 이전에 어떤 그림을 보아도 바위를 이렇게까지 크게 그림의 중심에 배치를 하고 이토록 짙은 먹으로 다 채운 그림은 일찍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선 그림의 바로 독특함이 여기에 있어요. 붓을 쓰는 데 있어서 짙은 먹을 굉장히 과감하게 이렇게 축축 그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정선의 이게 필법의 좀 독특한 점인데, 정선이 주요 사용하는 준법을 크게 학자들은 3가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게 먹을 쌓는다는 느낌의 검은 먹을 쭉쭉 이렇게 긋고 그 위에 또 그리는, 이렇게 정묵한다 그러죠. 정묵법은 부벽준을 약간 변형해서 그린 그런 화법이에요. 앞에 금강전도에서 보셨던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금강산을 정선은 크게 2가지 화법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 바위산이 있고 토산이 있죠. 바위산의 경우에는 뾰족뾰족하니까 이게 붓을 쭉쭉 내려긋는 이런 걸 수직준이라고 불러요. 수직으로 내려긋는 거죠. 이 수직준은 중국 화가들이 그렸던 준법을 가져와서 그린 건 아니고 정선 자신이 만들어낸, 왜냐하면 금강산의 그 많은 바위 봉우리들은 중국식의 준법, 필법으로는 그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독특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토산이죠. 흑산은 점을 툭툭툭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걸 미점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는 형식으로 토산을 그려서 암산과 토산의 대비를 굉장히 선명하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점선의 3가지 방법, 정묵, 먹을 쌓고, 그 다음에 수직, 길게 세로로 그리는 암산, 점을 툭툭 찍는 미점, 토산, 이렇게 3가지가 정선 필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정선 그림을 보실 때 그 대목을 한번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면 아, 이게 정선 붓의 특징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먹을, 진한 먹을 쌓는 이런 기법은 정선 이전의 화가들도 거의 없었고 정선 이후에도 다른 화가들은 이런 필법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선 회화의 독특한 점이고요. 구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인왕지색도의 구도는 뭐가 독특하냐면, 보통 우리 옛날 그림 한번 생각해 보면 전시장 같은 데 가보시면 옛날 그림은 병풍 같은 경우에는 여러 폭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로로 굉장히 큰 그런 그림이기도 하지만, 그런 독특한 병풍이 아니라면 보통 벽에 그린 그림은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축화라 그러는데 족자 형식의 그런 그림 형태가 많죠. 근데 이 인왕지색도는 가로 세로 비율이 애매하게 동양 그림들하고 좀 달라요. 화첩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세로보다 긴 그런 정도의 작은 그런 비율들이 있어요. 그림 자체는 작고 그런 그림이 많지만, 벽에 걸만한 큰 그림인데 가로 비율이 이렇게 큰 그림은 옛날 전통 회화 중에는 거의 굉장히 드문 형식이에요. 그래서 좀 독특하고, 그래서 도리어 정선 그림은 옛날 한옥방이 아니라 요즘 현대인의 집에 걸어도 어울리는 그런 사이즈죠. 현대 좀 서양 그림 같은 그런 비율, 그런 게 좀 독특해서, 그러면 정선이 이런 독특한 화면 비율로 그림을 왜 그렸을까? 이건 아마 인왕산을 표현하는데 이게 더 좋았기 때문일 거예요. 정선의 인왕지색도를 보면 화면 상단 대부분을 검은 봉우리가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긴 화면으로 만약 뽑았다면 그림 아래나 위가 뭔가 좀 소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인왕산의 압도적인 면이 좀 잘려나갔겠죠. 심지어 이 그림은 인왕산의 제일 봉우리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잘라내서 더욱 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바위가 얼마나 거대한 바위인가를 보여주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격적인 구도로 시선을 인왕산이 한눈에 싹 끄는 이런 압도적인 구도를 보여주는 그런 진경산수화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왕산이 이렇게 보일까? 실제로는 인왕산을 가본다면 우리는 멀리서 봐도 인왕산이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걸 아마 아실 거고, 실제로 다른 화가의 인왕산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강희연이 그린 인왕산 그림이 또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 도리어
인왕산의 원래 사이즈에 더 맞아요. 인왕산의 실경에 가까운 건 이런 그림들이고, 그렇다면 정선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인왕산 봉우리의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 그 위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양념을 친 거죠. 그래서 정선 그림은 사실 진경산수화라고는 하지만 실제 경치와 똑같다기보다는 과장이라든가 왜곡이 굉장히 심한 그림이에요. 어떤 대상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의 시선, 그러니까 화가의 마음, 감동을 더 중시했다 그랬잖아요. 인왕산을 바라보는 정선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회화적인 좀 감동을 더 추구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멋진 일이죠. 정선의 인왕제색도도 그렇고 금강전도도 그렇고 실제로 정선 그림을 가지고 그 진경을 그렸던 그 장소에 간다면 똑같은 장면은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경을 그렸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옛날 산수화에서는 시점을 화가가 앉아있는 딱 이 시점을 고정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시점을 다 혼합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양 산수화의 전통적인 좀 시점 방식인데, 왜냐하면 하나의 산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면에서만 본다든가 혹은 측면에서만 본다든가 위에서만 본다든가 한쪽에서만 본다면 그 산수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전통 산수화의 생각이었거든요. 정선은 바로 전통 산수화의 그런 다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시점 혼합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진경산수화에도 적용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선의 그림에 나타나는 시점은 앞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넘겨다 본 모습, 그런 게 다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의 감동을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시점만을 고집하진 않은 거죠. 그게 바로 진경산수화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선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인왕제색도를 가지고 산수화와 진경산수화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 우리 조선 진경산수화의 아름다운 장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인왕제색도는 이처럼 정선 진경산수화의 대표작이자 진경산수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또 아주 주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멋진 그림 함께 감상해 보시고요. 이제 새해가 시작됐어요. 올해도 좋은 일들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